올해부터 병사들의 월급이 무려 87%가량 인상됐고 여군 보직 제한 규정도 철폐됐습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의무복무 병사들과 직업군인들을 위해 2018년도에도 다양한 국방정책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앞으로 봉급만으로 병영 생활뿐 아니라 사회 진출 준비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직업군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력 우대 정책과 인사관리 제도가 개선됐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달라지는 국방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달라지는 주요 국방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윤현주 국방부 기획총괄혁신 담당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학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조되는 북핵 위협과 동북아 갈등 속에서 한치 흔들림 없는 튼튼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국방 업무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네, 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방부 기획총괄과장을 맡고 있는 윤현주입니다. 국방부와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를 지킨다는 그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안보 분야의 국정 방향이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화하는 건데요. 네. 우리 군은 이제 국가나 한미 동맹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그 국정 방향을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의 체질을 이렇게 환골탈태할 수 있게끔 하는 국방개혁 2.0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 예. 실천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이제 더불어서 본인의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비군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 제도나 정책들도 원래 이제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네, 정말 예정입니다. 다양한 국방 정책이 실현될 예정인데요. 최 교수님, 지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그 방향을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국방부의 중점 사항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요약하면 군의 과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힘으로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죠. 네. 정말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국방 운영이라든지 병역 문화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 이 두 가지가 군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국방부의 업무 중점 사항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다는 네. 그런 절박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방부가 표방하고 있는 5대 국정 과제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병역 문화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도 계셔서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녹여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긴 호흡으로 네. 방향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주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국방 예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방 예산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의 철학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이래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요. 예. 그다음에 사병 월급이 획기적으로 증가됐고, 그다음에 사병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수요를 국방 예산에 잘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매우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라지는 국방 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해 추진했던 업무들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난해 새롭게 추진됐던 국방 업무 어떤 것들이 있고요. 평가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분야를 나눠보면 이제 병사들 생활 개선과 관련되는 분야, 그리고 직업 군인들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되는 분야, 네. 예비군 편입과 관련되는 분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병사들 생활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 17년도에 16년 대비해서 약 봉급이 한 16%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름에 하계 전투복을 한 벌밖에 받지 못했는데 작년에 이제 2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번갈아서 입을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드로즈형 팬티라고 사각 팬티인데요. 네.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것도 이제 지급을 하고, 겨울에 이제 방한모도 이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병영 생활관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네. 일부만 있었는데 작년에 100% 다 보급을 해서 예. 작년 여름에는 시원하게 병사들이 여름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의 근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는 남자 군인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못 썼는데 네. 그 여건만 갖춰지면은 육아휴직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직과 관련되는 교육을 중기 복무자 5년 이상만 근무하면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대상자를 확대시켰고요. 네. 그리고 예비군 관련해서는 예비군 5년차, 6년차의 경우에는 동원 지정을 했었는데 네. 작년부터는 동원 지정하지 않고 향방 예비군으로 돌렸는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이나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받는 보상비가 있었습니다. 네. 휴업 보상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상향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과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 교수님, 이러한 국방부 지난해 성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복지 향상 문제, 네. 또 복무 여건 문제만 해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2017년도에 국방통계연부인데 보니까 응답자의 93.4%가 과거보다 현재의 병영 생활이 나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네. 했으니까 아마 절대 다수가 국방의 병영이 발전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요. 다만 인권의 문제에서 보면 인권이 얼마만큼 보장됐느냐라고 네. 보면 2014년도니까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 있을 때죠. 이때는 22%였는데 17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37%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너무 적다고 할 수가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군의 특수성이라든지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의 그 심각성 이런 걸 보면 22%에서 37% 늘어난 것도 전 대단한 변화와 발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참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시각차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갭을 좀 더 메꿔가는 과정이 또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복지 여건은 좋아졌는데 인권 개선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아지고는 있지만요. 자, 계속해서 올해 달라지는 국방 업무 세부 사항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및 복지제도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성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도 분야별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사항들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병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분야인데요. 네. 병사들 근무 여건 개선에서 첫 번째로는 병사 월급입니다. 잘 알고 네. 계시겠지만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인상해 왔는데 올해는 획기적으로 더 많이 인상했습니다. 예. 인상 금액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7년 작년까지는 이병의 경우에 16만 3천 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14만 3천 원 늘어나 36만 원 가까이 받고요. 월 병장은 21만 6천 원을 받았지만 40만 5,700원, 전년 대비 85% 이상 그 인상된 금액을 네.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병사들의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의학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기술 자격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네.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했는데 이거를 연 5만 원 이내에서
비용의 50%까지 지원해줄 그런 제도를 네.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교육이나 취업 상담을 실시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직업 군인들에 대해서만 제대 후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해줬는데 이거를 병사들에까지 확대하는 뭐 그런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예. 네 번째로는 방탄복이 있는데 이 방탄복을 철갑탄이라는 것까지 방어할 수 있게끔 하는 방탄복을 지급할 건데요. 네. 예전에는 특수부대 같은 일부 부대에만 지급하던 것을 일반 병사에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우선 먼저 전방에 보급한 다음에 2020년까지 전체 다 병사들한테 네.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역할 때 전역증이라는 거를 이제 받았는데 네. 전역증은 단순하게 전역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는데 전역증 대신에 군 경력 증명서를 제대할 때 가지고 나옵니다. 네. 이 안에는 전역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겨져 있는 그런 경력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직업군인 병사들 말고 직업군인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는데 네. 부사관들, 하사, 중사, 상사와 같은 이런 부사관들이 선발되고 진급할 때 군사 전문가나 야전부대 근무자를 우대할 수 있게끔 정책이 바뀌고요. 예. 그다음에 여군이 지금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한 규정을 철폐를 해서 여군도 남군과 동일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는 보상비도 지속적으로 인상을 올해도 해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지금 있을 예정인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병봉급 인상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병봉급 인상의 이제 계획이 군 복무관 외부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토록 하게 한다. 그리고 2022년까지 그러니까 대학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을 마련할 수 있는 목돈 마련까지 가겠다는 것인데요. 네. 예, 이게 정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건지요. 작년까지 이제 꾸준히 봉급을 올려왔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병사들이 군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필요 경비를 조사를 해보면 한 달에 26만 원 정도. 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까지 월급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못 미쳤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 병장 봉급이 21만 6천 원이니까 네. 사실은 26만 원에 비해서도 5만 원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은 대부분 다 부모나 또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충당을 받기 때문에 가계에도 좀 부담이 네.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올해 18년도에는 이 돈보다는 더 많이 주겠다. 라는 형태로 올렸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은 30만 6천 원이고 병장은 40만 5천 원, 26만 원보다 넘어가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려서 금액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26만 원 가량을 쓰고 남은 돈을 근무 기간에 꾸준히 저축을 한다면 예. 전역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에서 700만 원 사립 대학교 등록금 정도는 손에 쥐고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인생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2012년부터 추진한 병봉급 2배 인상이 작년에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무려 87% 이상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여기다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병봉급이 이제 인상이 될 텐데 이거 지속적인 병봉급 인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병봉급 인상은 그야말로 과감한 발상의 전환, 재원 투자에 대한 국방부의 의지,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정책의 큰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병 월급 체계에 대한 철학적인 변화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장 월급이 2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이고요. 그동안의 그 비용을 가계에서 분명히 조달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동안의 수년 동안에 정부에서 봉급 인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서 대학 강의를 원격으로 들을 수 있고 독서도 장려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네.
저축을 통해서 일정 그 금액을 모아서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훨씬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폭발적인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크게 인상된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경제 성장률 또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런 경제 사회적인 제도 변화에 연동되어서 네. 안정적인 발전 방향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확보 꾸준히 필요한데요. 네. 최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봉급 인상이 군 복무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외부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토록 한다는 게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 패턴이 오히려 더 다양해지거나 또 소비의 어떤 씀씀이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전에 병사의 봉급이 올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씀씀이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주면 만족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도 개인의 형편, 사정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달에 정말 필요한 경비가 대략 얼마냐 따져보니까 한 26만 원이었고요. 네. 이번에 인상되는 금액이 2병만 따져도 30만 원이 넘으니까 산술적으로만 보면 필요 경비를 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 지인들의 자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 갔는데 얼마 안 되는 그 봉급을 저축을 해서 휴가 네. 나와서 뭐 부모님 선물했다 하는 것을 아주 감동 어린 그 모습으로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점점 확대돼 가면 정말 한 학기 등록금 정도도 저축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사실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인데 네. 집에서 돈을 가져다 쓴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국가의 책무로 봐도 이건 정말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의무 복무 장병에게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국가가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꾸준한 병봉급 인상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성실한 그 군 복무 증명을 위해서 군 경력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에 전투 경력 및 그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하는 경력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와 이거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이고요? 네. 어떤 또 기대 효과를 네.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도입한 전투 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증명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역증을 받고 본인이 이제 희망하면 요런 내용을 넣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발급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게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아서 예. 올해부터는 전역증을 없애고 대신에 경력 증명서라는 거를 이제 다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작년에 담았던 전투 경력이나 또는 명예로운 경력은 이런 겁니다. 어디 훈련하다가 어디 누구 물에 빠진 사람 구해서 네. 뭐 또는 사고 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네. 포함하여 추가해서 자격증을 뭘 땄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어디서 뭘 땄고, 뭘 했고, 그다음에 어느 부대에서 어떤 일을 근무를 했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담아준 그러한 경력증명서가 이제 발급이 되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대를 하고 취업하거나 진로를 할 때 본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군 복무를 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면으로는 저희는 병사들이 보다 더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제도도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 경력 증명서로 그럼 다 이렇게 일괄 통과들로 처리되는 거예요? 네네.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담겨서. 알겠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성실한 군 복무를 증명해주는 군 경력 증명서,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구직 활동 시에 기업에서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성실한 군 복무를 증명해 주는 거, 뭐 국가적, 사회적으로 네. 활용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달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병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죠. 네. 복무 요건,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면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설문인데 참 제가 봐도 좀 의외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군 복무 인센티브 부여. 이게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43.8%. 그다음이 의류, 침구 등 보급품이 38%고요. 병영시설 개선 37%, 자율시간 보장이 36.8%, 자기개발 여건 조정 6.4%. 네. 이 의미가 뭐냐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또 합리적인 그 인정, 네. 여기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군 같은 경우 보면 해외는 뭐 이스라엘은 좀 널리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군도 VMET라고 하는 군 교육훈련 증명서라는 것이 있고 요즘은 그것이 좀 업그레이드돼서 JST라고 합니다. Joint Services Transcript인데 조인트 서비스 군에 복무한 것을 트랜스크립트 민간의 용어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것이 돼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면 이 안에 보면 2등병으로 들어가서 신병 교육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보직을 내가 경험했는지가 아주 네. 망라되어 있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학점으로 인정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네.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경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대외 정부 부처와 같이 코어를 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인디아나 주립대에 그 한국군 한국인 유학생이 갔는데 인디아나 주립대 가서 혹시나 해서 한국군의 복무 경력, 병장으로 전역한 한국군의 복무 경력을 인디아나 주립대에 주니까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학점의 학점을 인정했다는 이런 사례도 네.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되고 있고요. 우리 군의 경우에도 봐도 사실 교육 훈련이 굉장히 많죠. 정신교육이 있고 체력 단련이 있고 각종의 사회봉사도 있고요. 네. 보직 경력만 해도 병사들도 다양합니다. 조교도 있지요. 분대장도 했지요. 조리병도 있지요. 운전병, 정비병 굉장히 많은 이 경력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에서 사장돼서는 안 되겠다. 예.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군 경력 증명서가 구직 활동이라든가 또 대학 활동 이런 데도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직업군인을 위해 달라지는 국방 업무 중에 부사관의 전문성과 야전 경험을 의대하는 정책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요.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의 학위 또 뭐 학점 취득 이런 것들이 잘 보강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이 좀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임무량이 격오지에서 근무하게 되는 부사관들에게 뭐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20% 정도가 가산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부사관들은 그야말로 전투력의 중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야전 경험을 가점을 줘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군에서 강의를 듣는 것은 특히 격오지의 경우에는 제한 사항이 많다는 것이 일단 그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지고요. 20%의 가점이 많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서 그 허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일단 반영한 것으로 예. 보아집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사관분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부사관들 중에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장학 혜택을 좀 더 넓혀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복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면 현재 지금 그 가점 제도라든가 이런 정책 변화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특히 격오지 근무하는 부사관들에게 사기 진작 필요하잖아요. 네. 네. 과장님, 그리고 이제 여군 보직 규제 제한이 이게 철폐됐지 않습니까? 네. 현재 여군 보직 현황은 어떻게 되고요?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
이제 폐지가 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국방부에서 우리 직업군인들 인사 관리하는 원칙은 사실은 남녀가 동등하게, 동일하게 하는 원칙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군이 보직할 수 없는, 보직하면 안 되는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근접 전투 지원부대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전방에 있는 언제 전투가 날지 모르는 그런 전투부대라든지 해강한 그러니까 바닷가나 강가를 이제 경계에서는 임무를 주 임무를 하는 부대 이런 부대에는 여군이 보직할 수 없게끔 그렇게 네. 이제 인사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 병가가 있는데 육군에 여러 병가 중에 보병, 포병 병가의 소대장이 현재 한 여군 소령 27명인데 네. 그 27명이 100% 다 그 교육부대라든지 후방부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부터는 폐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만 갖춰진다면은 그 여군이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직 관련해서 남녀의 어떤 그 불평등, 평등이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등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병력 군사 병력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예. 있는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여성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도 네. 이제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은 여군 간부의 경우에 뭐 포대장 포반장, 전포대장 이런 임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가능해지는 건지, 그리고 뭐 폭탄, 적재, 사격, 그다음에 궤도 조립 이런 임무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군이나 한국군이 오랜 동안 여군의 그 전투부대 배치를 막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직접 지상 전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여군의 전방부대 배치를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 크게 보면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 효율성인 거죠. 신체 조건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생활 여건 면에서 여군이 전투부대에 배치되는 것이 전투 효율성을 낮춘다고 봤던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 지지도입니다. 그 여군이 프론트 라인에 서서 적에게 사상을 당했을 경우에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 이거를 네. 심각하게 걱정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사실은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여군들이 나가기를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시대가 정말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미군도 영국군도 전 병과에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뀌었고 이스라엘도 현재 찬반 논란이 있지만 네.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여군 인력 확대 또 양성평등의 그 사회적인 추세로 보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 인사의 대원칙은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의 대원칙은 적재적소의 보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과장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냐, 그다음 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직을 주고 관리하는 네. 것으로 하면 충분히 뭐 포병부대 그 어떤 부대라도 잠수함이라든지 어떤 부대에도 저희가 배치할 수 있고 여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와 그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군 보직 제한 규정 폐지 그리고 차별 없는 전군 확대 보직을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병영 시설 마련 그리고 업무 환경 조성 이런 게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선진국들일수록 여군들이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폭이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현대전에서는 남녀 구분 이상으로 직무 능력이나 특기가 또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 시설 변화라든가 제도 개선의 비용보다는 여군의 참여폭 확대가 주는 편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성의 이제 남성과의 신체적 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군 보직이나 이런 기능, 병과, 보직의 면에서
인력 정책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네.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군 조직도 일단 조직으로서의 유기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도가 다 변화될 수는 없고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차별 없는 여군들의 전부대 확대 보직도 이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 군인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가 이제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그렇다면요. 군 병원보다 민간 병원을 더 찾을 수도 있고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제 제도가 바뀌면 직업 군인 입장에서는 민간 병원을 사용하는 예가 더 많이 늘어나서 뭐 예산 네. 부담은 당연히 되겠지만 이게 그 직업 군인들의 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를 지금까지 못 내려왔던 권리를 누리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상화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 직업군인들 다 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갑니다.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돈의 약 한 50% 넘는 돈을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가로 공단에서 네.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한 반 정도만 개인을 돈을 내거든요. 직업군인들도 다 보험금을 다 냅니다. 네. 근데 공상인 경우에 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인데 본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예. 민간병원을 치료를 받아요. 근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제도였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본인이 냈던 보험료에 대한 혜택, 공단 부담금을 받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되돌려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가를 예.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군 병원 서비스나 시설을 민간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군 의료 체계의 질을 이제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네. 제가 볼 때는 시설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장기 군의관이 확실히 적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도 이제 이런 문제점에 따라서 그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임상 경험이 많은 그 민간 계약직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한 30여 명 수준인데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 병원이 그 민간 병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 좀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군 병원은 군 병원의 나름대로의 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병원이 민간 병원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군 병원이 무엇을 차별화해야 될 거냐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응급 의료 체계 그건 거죠. 응급 처치를 제대로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후송하고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전방부대, 격오지에 있는 그 군부대에는 의료 그 체계가 좀 더 첨단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후방으로 가면 갈수록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 민간 병원하고 협업 체계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좀 제도 보완에 좀 잘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교수님, 장병들의 건강권 향상 중요한데 여기다가 또 진료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새로 보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비용을 이제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또 기대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018년도 예산에 새로 포함된 항목인데요. 네. 자기 개발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 10개 부대 2,000명에 한해서 시행이 되고요. 네. 1인당 금액으로는 5만 원 또는 비용으로는 50%까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네. 추진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만약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료가 7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50%가 적용돼서 네. 지원이 되고 대학 강의가 만약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이 이제 지급되는 형식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 계좌로 이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18년도에 시행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현업 그 부대 그 근무 구조에서 큰 지장이 없는 형태로 네. 먼저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요. 일단 각급 부대에서 교육 수요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교육 수요가 있는 자격증 분야나 이런 분야가 식별이 되면 해당 교육기관과 군이 협약이나 계약을 맺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기 개발 그리고 진료도움 다양한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렇다면은 진료도움의 어떤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이전하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현재 병사들의 80% 이상이 대학 진학하다가 지금 군에 입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진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나머지 20%를 위한 것인지 예, 어떻습니까? 네, 뭐 대학 재학 중에 이제 군대를 뭐 오거나 또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오거나 간에 사실은 전역할 때 제대할 때 어떤 진로를 어떻게 갈지는 공통의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뭐 반드시 그들만 그 20%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달라진 점은 사실 군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진로 탐색에 대한 지원이 5년 이상 근무했는 우리 직업군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해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의 범위를 병사들까지, 네. 업무 공무하는 병사들까지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체로 이렇게 교육해주고 했던 거에 더해서 원래는 1대1로 전문가가 1대1로 취업 상담해주는 것까지를 시범 도입하는 게 이번 제도에 이제 바뀐 제도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춤형 진료 도움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군 복무 기간 동안에 학업 중단이나 전역 후 취업에 대한 고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 현황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취업이 정말 어렵죠. 저도 대학에 있지만 뭐 취업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이고요. 역대 청년 실업률이 지금 외환위기 때와 같은 뭐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오죽하면 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는 것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청년층의 니트족, 그러니까 고용도 안 돼 있고 교육 훈련도 받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니트족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 네. 통계도 있고요. 울산시의 구급 경쟁률 지난달 거 보니까 147대 1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네. 건데 제가 볼 때 병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뭘까? 취업일 것 같습니다. 네. 전역 이후의 취업을 가장 걱정할 것이고요. 저는 그 점에서 보면 우리 군 복무기간이 병역의 의무를 정말 다 하고 전투력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네. 그거 말고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것이 가장 큰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군이 뭐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군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네. 더 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대학과 연계해서 하면 좋고 그래서 이등병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진로 상담도 하고 네. 진로 적성 검사도 하고 뭐 찾아가는 뭐 진로 체험도 좀 해보고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내 적성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을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기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로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좀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과장님 뭐 네. 앞서서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해 네. 방탄복하고 방탄모 네. 예, 이게 좀 적기 조달 네, 네. 그리고 품질 문제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네. 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지고요. 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변화되는 방탄모 어떤 수준입니까? 네, 방탄복하고 방탄모는 이게 연구개발 품목이라서 수의계약을 계속 제속해왔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감사원에서 일단 진행 간에 비리가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 보급이 좀
늦춰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 17년도에 이제 그걸 수의계약에서 경쟁 계약으로 바꿔서 계약업체를 선정을 하고 후속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급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네. 없게끔 조치가 되었고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그 방탄복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예전에는 북한의 북한 병사의 소총 보통탄까지만 이제 방어가 되던 방탄복이었는데 네. 철갑탄까지 방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했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점은 이거를 예전에는 다 외국에서 사왔는데 네. 국내에서 개발이 끝나서 국내 개발 네. 국내품으로 이제 도입한다는 점이 또 달라졌고요. 네. 그리고 그 방탄복을 예전에는 특수 임무하는 흔히 얘기하는 특수부대에 있는 부대원들한테만 제공이 됐는데 네. 일반 병사들까지 확대 보급하는 첫 해라는 그런 의미 있는 해가 네. 말씀을 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전 장병에게 이렇게 방탄복이 이제 지급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능도 많이 보완이 됐고요. 더욱이 교수님,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탄복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철갑탄 방어 수준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미 법무부 산하연구소에서 그 방탄복 성능을 등급으로 따져보면 이게 4등급이면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데 우리 병사들에게 이것이 지급된다고 하는 건 네.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장병의 안전과 또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방탄의 기능이 높아지면 질수록 방탄복의 무게가 늘어난다든지 네.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량도 한 200g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두께도 한 5mm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네. 병사들이 착용하고 산악지역에서 활동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술이 자꾸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소재가 좀 발전하면 편의성도 추구하면서 방탄 성능도 높아지는 그런 게 좋아지리라고 봐지고요. 지금 하여튼 예산만 확보가 되면 네. 보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 가지 네, 더 네. 설명드리면 병사들한테까지 그 방탄복을 다 보급한다는 게 최종 목표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에는 전방 부대만 우선 먼저 네. 지급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000원에서 16,000원으로 인상이 네네네. 됐는데, 근데 이제 병 봉급 인상률보단 적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비군들은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훈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애국행위다 뭐 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더 추가로 보완될 수 네, 있을까요? 그럼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최저임금에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아주 낮은 수준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네.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주시는 국민들한테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많이 올려주고 싶지만 사실은 국방 예산이라는 제한된 환경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마음껏 이렇게 올려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노력을 해왔고 네. 그래서 올해는 작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60%가 증액이 된 수준입니다. 16,000원이 네. 작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추세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현실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조직의 경쟁력은 그 사람이 있다고 늘 생각하는데요. 예비 전력 정예화의 핵심은 저 예비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비군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내 돈 내고 훈련 받는다는 게 제일 큰 불만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라도 갔는데 훈련도 이게 성이 차지 않는다. 제대로 된 훈련이 있어야겠다. 이런 불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보상비 인상한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정말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해서는 훈련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게 갔지만 끝나고 나면 보람 있는 훈련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점에서 교육 훈련의 내용과 방법을 미래전에 맞게 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다 좀 보람 있는 훈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난 대비라든지 이런 훈련도 집어넣어서 전 국민의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훈련비 보상비 관련해서 이제 예비군 훈련비가 이제 10,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 훈련비 그 보상 인상을 비롯해서요, 예비군의 그 사기 진작 중요하고 전투력 강화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10,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오른 것도 사실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예비군 훈련의 현실성하고 그 현실 반영 정도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SNS를 통해서 많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그 제약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군들은 생활인이다라는 인식을 국방부가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큰 정책의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훈련비 인상뿐 아니라 신세대 그 예비군들한테 인기가 있는 페인트볼 사격장이라든가 가상훈련 장치라든가 보다 좀 그 진보된 훈련 방식을 앞으로 또 도입하고 한다면은 그 예비군 제도의 그 전력 유지와 또 이 대상이 되는 예비군들한테 대한 호응도도 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훈련비 보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훈련 시설을 좀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과장님.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달라지는 것 중에 또 병무 및 방산 제도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병무 행정의 경우는 크게 3가지가 달라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병력 의무 부과 통지서,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흔히 영장이라고 네.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입영일로부터 30일 전에 반드시 그 영장을 전달하게끔 법제화했습니다. 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기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뭐 급하게 전달받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무요원, 흔히들 공익요원이라고 네. 얘기하는 요원인데요.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으로 분류되는 인원수에 비해서 그들이 근무해야 하는 기간 숫자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면제 처분을 해줬는데 그 기간을 4년이었습니다. 네. 4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을 못 찾으면 면제 처분이 됐는데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로 인해서 사회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불편함을 이제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국회 인사청문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받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2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해주는, 예를 들면 국무총리님이나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같은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동의가 없이 그냥 통과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분들만 국회에 병력 사항을 신고하도록 네. 되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인사청문 대상자 모두가 다 국회에 그런 병력 사항을 신고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산 분야의 경우에는 방위산업 육성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육성자금의 융자 대상을 방산업체에만 한정을 했었는데, 네. R&D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한 방편으로 방산업체 지정이 되지 않은 일반 민간업체라도 정부에서 요하는 방산 R&D의 기준만 맞으면 네. 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를 바꿨습니다. 네,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도 방산업 발전을 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조건과 길이 열렸죠. 예, 네. 어떤 그 규정에 맞는다면요. 자, 그러면 김 교수님, 이렇게 달라지는 방산 및 그리고 병무 이런 제도가 어떻게 지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지, 어떤 뭐 개선이라든가 뭐 보완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큰 트렌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군에도 병력 구조 문제로 연결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병무행정에도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병무행정 분야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2018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가 그동안에 송달되는 그 근거 규정이 병역법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이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병역법 개정안으로 해결이 되었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30일 전까지는 그게 전달되게 돼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7일 전까지는 전달되도록 네.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병역이 그동안에는 의무인 면만 이제 강조되어 왔는데 네. 이제는 병무행정이 의무 대상으로서 국민을 볼 뿐 아니라 병역 행정의 수요자로서도 인식을 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생겼다라고 네. 보아지고요.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병무 행정의 효율화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방산 관련해서 저는 그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업무도 보면 이 두 가지의 맥락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 예산을 방산업체뿐만이 아니고 일반 업체에도 준다고 하는 것이고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원가 관리 체계를 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참 의미가 있고요. 방산 그러면 자꾸 이제 비리가 붙어 있는 정도로 네. 저희가 걱정이 되는데 이 방산 비리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볼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방산 업무의 폐쇄성을 좀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가 네. 과제일 것이고요. 방산 업무 담당관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것도 과제이고 또 업무 체결 방식, 계약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선진화할 것인가. 이 점은 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 경영 또 국가 기관 산업 육성에 방산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투명성, 또 제도 보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진 국방 업무를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달라진 국방 업무를 목표대로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 추진, 과제, 그리고 장병들과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 우선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18년 국방 예산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이래로 최대 폭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예산 증가의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필요는 무엇인가와 국방부 상층부에서 보고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합치될 수 있도록 네. 흔히 말하는 탑다운과 바텀업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교수님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한 대로 정말 무수한 그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 수준도 많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 전략이나 방향성을 모색할 때 만족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이것이 더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점을 좀 더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네. 과장님 네네. 부담스럽겠지만 더 정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논의됐던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잘 낼 수 있게끔 잘 실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그다음에 잘 안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아이디어, 뭐 바꿔야 하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국방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국가를 위해서 일정 시기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한 군에 대한 적절한 복무 여건, 환경 마련 중요하겠고요. 또 그를 위해서는 재정이 또 확보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방업무가 전투력 향상과 국가안보 수호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